마켓앤센 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포인트씩 나란하게 상승 출발했었는데 장 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스피의 하락폭이 4포인트까지나 나왔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 때문이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요. 코스피가 1포인트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다시금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한 것이죠. 아직 1690에는 도달 못한 1689포인트 정도에 와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러나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폭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3포인트가량 오르면서 523포인트. 오늘은 드디어 개인들의 반발 매수 세가 코스닥 쪽에 많이 붙는 모습입니다. 한편 일본 증시의 출발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일본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2개월 내 최저치를 지금 찍으면서 디플레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먼저 국내 주 뉴스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저소득층의 악성부채를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초 서민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부업과 사채시장의 수요를 서민금융기관 등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도 포괄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무역거래에서 어제 처음으로 위완화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이 자국통화 위상 강화를 위해 작년 7월 위완화 무역결제 규정을 일부 완화한 이래 일본과 중국의 무역에서 위완화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증권사 직원이 HTS상의 보안관리 허점을 이용해 해킹을 한 사실이 어제 드러났습니다. 주식 고수의 HTS에 몰래 접속을 한 후 특정 종목을 똑같이 매매하는 방식으로 억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HTS의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시험 문제를 EBS 교재에서 70% 이상 내겠다라고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라 어제 EBS 수능 교재와 수능 시험과의 구체적인 연계 방안이 나왔습니다. 올해 대학 수능 시험에서는 EBS 교재에 수록된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고 기본 원리를 활용한 문항이 출제된다고 하는군요. 시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만들어진 정부의 매칭 펀드가 잇따라 실패하고 있습니다. 재정부가 주관한 설비 투자 펀드엔 민간 자금이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매칭 펀드 프로젝트가 잇따라 실패하는 이유 분석해보죠. 저는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다음 달 초에 서민금융 종합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이성태 한은 총재도 했었고 어제 이명박 대통령도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저소득층의 악성부채를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초 서민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번 대책에는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부업과 사채시장의 수요를 서민금융기관 등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금융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면서 다만 가계부채가 늘어난 속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가 734조 원으로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가계부채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의 잠재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는데요. 가계부채 문제가 정책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양을 조절하는 동시에 소득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악성부채를 관리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다음 달 초 악성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서민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현재 서민들에게 대출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서민들에게 과잉 대출이 나가게 되면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 지원책이 서민들에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더 많이 쓰라고 유도해 부담을 더 키우는 정책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정부의 방침은 가계부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저소득자들에게는 금융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생각입니다. 금융당국은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회사가 받은 비과세 예금 중 일부 비율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협약보증 방식으로 저신용자 신용교체에 나서게 하고 대부업체의 기능을 제도권 금융기관이 수용해 금리를 최대한 낮추도록 할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정부가 이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투 트랙을 통한 접근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그 규모 자체를 조절하는 것이 하나요. 또 하나는 이제 소득으로 돈을 빌리긴 했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좀 배려하는 부분,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먼저 가계부채의 총량 부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은 자금 순환 동향을 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개인 부분의 금융부채는 854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1년 만에 6.5%가 늘어났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약 1,753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특히 개인이 예금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신규 조달한 자금은 전년보다 36%나 급등한 24조 5,4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부동산 거품 논란이 한창이던 2006년 수준에 근접한 수준인데요.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국민의 이자 부담은 8조 원 이상이 늘어나고 무엇보다 집값이 조금만 내려가면 빚 부담이 급증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금융당국도 최근 들어 관련 대책을 준비하기 시작했었는데요. 네.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 중상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투트랙식 접근입니다. 중상위층에 대한 접근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전체 가계부채의 69%가 상위 20%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은 소득이 꽤 많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만큼은 계속 막을 방침인데요. 하지만 저소득층의 부채에 대해서는 대출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금융당국은 4월 초 내놓을 서민금융종합대책에서 저소득층의 대출 원리금 부담을 더 완화해주기 위해 대부업체 등을 찾고 있는 서민층에게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수혈해주는 루트를 넓히는 내용을 두루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최대 10%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네, 가계부채, 중상위층에 대해서는 그 접근을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일단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들은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좀 눈길을 모았던 국제 거래 소식이 있는데요. 일본과 중국에서 무역 거래를 했는데 처음으로 위안화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국제 결제 통화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잉크 생산 업체인 DIC는 최근 중국 법인과의 무역 거래에서 처음으로 위안화 결제를 도입했습니다. 각각 중국 상하이와 선전에 위치한 현지 법인들은 일본 본사로 자금을 지급하는 데 위안화를 사용한 것인데요. 중국이 자국 통화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위안화 무역 결제 규정을 일부 완화한 이래 일본과 중국의 무역에서 위안화가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제 중개는 도쿄 미쓰비시 은행이 맡았으며 정확한 결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DIC의 관계자는 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위안화를 결제했다고 말했는데요. 지금까지 중국 기업들과 중국에 위치한 해외 기업들은 무역 결제에서 주로 달러화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달러와 유로화의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위안화를 사용하는 무역 결제 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앞서 중국 정부는 상하이와 선전, 광저우 등 5개 도시와 홍콩에서 무역 결제 시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바 있는데요. 네. 중국의 규제 완화 이후 무역 결제에 사용된 위안화 누적 규모는 이달 중순 현재 160억 위안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로 결제되는 경우가 늘어날수록 위안화는 국제 결제 통화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해 나가게 되는데요. 현재는 미국 달러화, 유럽의 유로화, 일본 엔화 등이 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역거래 위안화 결제가 일본 기업으로까지 확대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달라진 위안화 위상을 실감을 할 수 있었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언급드렸듯이 증권사 직원이 HTS 해킹을 통해서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의 HTS를 해킹했다는 건가요? 네. 이른바 주식 고수의 HTS를 해킹한 사건인데요. 증권사 직원이 홈 트레이딩 시스템의 보안 관리 허점을 이용해 해킹을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HTS의 보안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는 25일 이른바 주식 고수의 HTS에 몰래 접속한 후 특정 종목을 똑같이 사고파는 방식으로 억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A증권사의 투자 상담사인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송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소속 증권사 사무실의 인터넷선을 통해 4년 동안 508차례에 걸쳐 속칭 고수인 개인 투자자 정 씨가 사용하는 비증권사 계정을 해킹해 왔습니다. 정 씨의 거래 내역을 알아낸 이 씨는 정 씨가 투자한 471개 종목을 대상으로
약 250억 원의 매매를 통해 1억 5천만 원을 벌어들였는데요. 이 씨는 과거 정 씨와 함께 사설 증권 교육기관에서 활동할 당시 정 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빼돌려 놨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식 고수라고 평가받는 정 씨는 증권사 수익률 대회에서 수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으며 비증권사의 정체 고객 중에서도 수익률이 상위 0.01%에 드는 거액의 개인 투자자로 알려졌는데요. 매매 패턴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돈을 벌어온 셈입니다. 특히 이 씨는 비증권사의 HTS가 공인인증서 방식이 아닌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거래 내역 조회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해 정 씨의 계좌에 접근해 왔는데요.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 주식 계좌의 거래 내역 조회 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지 않은 증권사는 비사를 포함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정 컴퓨터에서 로그인을 하면 그 전에 로그인한 컴퓨터는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는 이중 로그인 방지 기능이 없었던 것도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주식 계좌의 거래 내역 조회 시 공인인증서 첨부와 이중 로그인의 필요성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요청하기로 할 생각입니다. 네, 유명 증권사의 HTS 시스템이 이렇게 해킹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는 사실 놀라운데요. 그 해커도 너무 해킹이 쉬워서 깜짝 놀랐다는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HTS 해킹 논란 정말 외양간부터 고쳐야 되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EBS 수능 교재에서 수능 문제를 한 70% 정도 출제를 하라라고 지시를 한 것이 최근인데요. 어떻게 70% 문제를 낼 것인가에 대한 발표가 어제 있었다죠? 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는 EBS 수능 교재에 수록된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고 지문과 자료, 개념과 원리 등을 활용한 문항이 출제됩니다. EBS 교재의 수능 연계율은 6월 모의평가에서 50%, 9월 모의평가 시 60%, 11월 본수능 77%로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인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EBS는 수능시험 문제를 EBS 수능한 교재에서 70% 이상 출제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따른 EBS 수능 교재와 수능 시험과의 구체적 연계 방안을 25일 발표했습니다. 평가원은 70% 연계한다는 의미는 교재에서 나온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것은 아니며 EBS 수능 교재의 개념과 원리 등을 이해하면 수능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연계 방식은 EBS 교재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내용과 개념 활용, 교재의 지문, 그림, 자료표 등을 활용, 핵심 제재나 논제를 활용하거나 문항의 변형 등입니다. 예를 들어 개념과 원리를 활용한 문제의 경우 화산의 종류를 설명한 것을 토대로 여러 가지 화산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네. 경기 변동 자료에서 물가의 관계를 묻는 문항은 경기 변동과 실험률과 관계를 묻는 문항으로 살짝 비틀어낼 예정인데요. 연계 대상은 고교 3학년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EBS 수능 교재 가운데 평가원이 감사한 115종과 강의로 한정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EBS 강의와 수능 연계 정책은 10수년 이상 매년 반복되어 왔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맹탕 정책이라는 비판이 높은데요. 평준화된 교육 근본 체계에 대한 검토와 저소득층에 대한 과외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의 매칭 펀드가 잇따라 실패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매칭 펀드라는 것은 이제 정부와 민간이 공동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민자로부터 돈을 당겨오지 못했다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시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정부의 매칭 펀드가 잇따라 실패하고 있습니다. 매칭 펀드는 정부가 정책 자금 내놓으면 민간이 일정 비율에 따라 추가로 자금을 못해 설비 투자, 연구 개발, 자원 개발들에 집행된 자금인데요. 2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만들기로 한 설비 투자 펀드의 조성 금액이 당초 목표인 40조 원의 5%인 2조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가 조성한 금액 외에 7개월 동안 단 1원도 추가로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펀드 집행도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조성된 2조 원의 설비 투자 펀드 중 집행 자금은 1조 700억 원 수준인데요. 나머지 9,300억 원은 올 상반기 중 집행 예정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이 넘게 은행에 묻혀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된 자금도 정작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들의 일반 대출 형태로 나갔고 대기업들이 추가로 설비 투자 집행한 자금은 없는 상황인데요. 지식경제부가 지난 2월 발표한 5천억 원 규모의 자원개발 펀드도 서운 가능성은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이 밖에도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9월까지 4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정작 펀드는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인 2천억 수준에서 지난해 말 출범했습니다. 정부의 매칭 펀드 프로젝트가 잇따라 실패하고 있는 것은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안일한 판단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시중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굳이 매칭 펀드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들이 시장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만든 정부의 매칭 펀드, 정말 단 1원도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이번 사례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반전돼서 좋았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코스피가 다시금 하락 반전해서 1포인트 빠진 1687포인트를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약 한 600억 가까운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다 간단한 시황 분석,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윤경환 기자 불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시각 좀 특징주라 할 만한 종목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예, 이날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된 디지털 아리아가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리아는 공모가 11,000원의 2배인 22,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장 개시와 함께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 밖에 LG전자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사흘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GN 오방랜드가 11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17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등 최대 주주의 대규모 투자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뭐 4개 이제 스펙주가 됐죠. 스펙주 4개 모두 다 약간의 조정을 거친 후 다시금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했는지 오늘 다 반등을 하는 모습도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조용해서 말이죠. 전문가들도 오늘장 어떻게 보는지 뭐 딱히 이렇다하게 얘기를 못 해주는 그런 분위기인데 말이죠. 국내 증권사들은 오늘장에 대한 어떤 전망을 내놓았는지 궁금한데요. 예, 대우증권은 이번 실적 시즌에는 다른 때와 달리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국제회계 기준, 즉 IFRS가 반영된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국제회계 기준 도입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사 및 비상장 금융사가 IFRS를 도입할 예정이므로 아직 관심을 가지기에는 이른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증권사는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부터 IFRS 연결 실적 공시를 한다는 것에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단순한 기업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연결 영업이익에도 이번 실적 시즌에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뮤진투자증권은 전일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포르투갈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또 올 1분기 실적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향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뭐, 올 1분기 실적 삼성전자를 위해서 조금은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와 동시에 IFRS가 반영된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얘기를 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요,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 성기배 대표와 더불어서 이 시각 반짝반짝하는 종목들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성기배 대표는 고수의 눈으로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프로그램 말미에는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생방송 도중에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여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이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www.sentv.co.kr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또한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성기배 대표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시장 주도주 포착의 대가십니다. 성기배 천기 누설 시간, 성기배 대표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가 오늘 갈피를 못 잡는데 지금 한 3포인트 정도의 낙폭을 다시금 좀 그려내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사줘도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나오니까 오늘 좀 손을 못 쓰는 분위기네요. 네네. 미국 시장 역시 증강 후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 가도에서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윗꼬리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매매 구도상으로 볼 때는 크게 변화된 모습은 없고 금일도 외국인은 현재 354억 매수, 기관도 역시 뭐 오늘 좀 매수에 가담해주는 그런 모습이고 개인들만 팔고 있는 그런 수급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큰 흐름에 추세적인 상승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나 이제 자체적인 힘이 좀 약한 흐름으로 해서 정강 후약의 흐름들이 좀 자주 나타나는 장중 매매에서 아침에
아침에 고점에서 좀 이 주가가 쭉 시원하게 올라왔는 모습보다는 아침 좀 강세해서 항상 조정을 주고 오후장에 또 고리를 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전일 이미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받은 하락폭이 나왔고 반등이 좀 나왔고 한 관계로 해서 지금 시장의 추세는 여전히 강인한 추세나 지금 단기적으로 매매를 크게 해서 수익을 올릴 그런 시장의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정말 장중을 오히려 좀 잘 활용을 해야 좋을 것만 같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언제나 비슷한 수준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그런 패턴인데 말이죠. 지금 3D 관련해서는 오늘 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도 좀 정부의 얘기가 나와서인지 반짝반짝합니다. 테마주 잠깐 짚어주시겠어요? 예. 지금 현재 가장 강한 강세 테마는 그동안 한 7일, 8일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이 3D 테마 흐름이 아침에 갭 상승이 나오면서 좀 강한 흐름입니다. 대장의 흐름으로는 현재 현대 IT가 12%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다가 조금 물량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후발주로는 잘만테크가 이제 9%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KDC, 아이스테이션 이런 3D 테마의 흐름이 오늘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고 그리고 스펙 관련주들도 보시면은 이제 급락 정부에서 이제 너무 과열이다. 뭔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조금 이제 경고도 한 그런 스펙 관련주를 보시게 되면은 미래셋 스펙이 현재 9%권 정도의 강세를 띠고 있고 그리고 현대증권 스펙도 이제 좀 강세를 대장주의 흐름을 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주식들은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미 거래량 자체에서 자기 거래량을 이미 100%, 150% 능가하는 그런 거래량이 붙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개인 투자자들만이 이런 종목에 붙어서 이제 매매를 한 것이 아니고 거대한 자금들이 몰려 있는 그래서 좀 투기가 강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일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일도 한 플러스 7, 8%권까지 반등을 했다가 동양종금 종동 밸류에이션 스펙이 이제 급락을 맞으면서 미래에셋, 현대증권 스펙 이런 스펙 관련주들이 또 대거 또 폭락하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런 종목들은 언제나 좀 투기성이 강한 종목들은 급등 급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그런 흐름을 여러분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좀 손을 대면 되겠다 싶고요. 항상 급락에 대한 어떤 조심을 하고 보셔야 되는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테마들이 그동안 사실은 지수는 조금 약한 흐름 속에서 코스닥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0.50%의 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좋은 흐름입니다. 그런 여파로 해서 그동안 많은 조정을 받았던 코스닥 테마들이 조금 이제 한솔홈데코도 그렇고 조금 반짝반짝하는 그런 테마들이 조금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들이 일단 자익 실현 현금화를 해서 아직까지 코스닥은 트레이더 단기 매매사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장중에 트레이딩으로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잡는 종목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조금 관망하면서 조심하고 지나간다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성기배 대표님이 나름대로 유망하다라고 리스트에 올려놓으신 종목들이 뭔지 궁금한데요. 성기배 대표님 계좌 오픈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종목들이 좀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종목 수가 많이 줄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유 계좌를 보시면은 TS텍은 여전히 이제 좀 보유를 한 상태고 이제 전일 매매를 한 서면철강이라는 또 개별 종목이 있습니다. 저 종목은 뭐 수익이 지금 현재 한 2, 3%, 2%권 조금 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보시게 되면은 뭐 크레넨사이언 동종목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황사 이 테마들이 굉장히 그동안 큰 흐름이 없는 관계로 해서 쉬어왔고 현재 거래량 상태가 3일 전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고 예쁜 조정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가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다이메탈 같은 경우도 역시 현재 매수가 위에서 계속 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다른 종목들은 기존에 그냥 보유한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윌크롬 같은 종목들도 역시 전일 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8% 정도까지 갔다가 금일은 또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코스닥 테마들의 흐름이 강력하지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이익실한 종목이 서너 종목이 빠져나왔고 또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또 포트폴리오를 또 구성해가면서 시청자님들하고 이런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하고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들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일단 뭐 금요일은 전반적으로 좀 쉬면서 일단 보고 포트폴리오의 어떤 큰 조정은 아마 월요일쯤에 하게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좀 특별히 코스피 쪽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운수 창고 업종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래간만에 STX 그룹주 중심으로 해서 해운주에 또 약간 반짝 매수세가 들어오는 분위기네요. 네네. 미국도 역시 이제 운수 쪽으로 강세를 좀 띄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물량도 지금 현재 분기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이제 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뜨고 그래서 운수 쪽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좀 작은 종목들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대한해운도 3%, 대한통운도 2%인데 역시 조정을 좀 많이 받은 그런 업종이 되겠고 해서 당분간은 그런 업종들의 상승세는 조금 이어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역시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보통 하루 이틀 오르게 되면은 또 2, 3일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아두는 시점에서 기다려서 매매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업종들은 여러분이 매매를 하시더라도 단기적인 2, 3일 또는 일주일 이렇게 시간을 잡고 보시는 게 아니고 최소한 한 3개월 정도 이상을 보시면서 저점을 잡고 또 몇 회 분할 매수를 하는 시간적인 인내가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더라도 하셔야 되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간패 하얀색 주도주 클럽의 정기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투자 해우소 시간인데요. 실시간으로 또 생방송 도중에 무료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혹은 저희 서울현대TV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 남겨두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정양환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시원한 답을 주시긴 하지만 오늘도 또 금요일이니만큼 아마 찰실현이나 혹은 더 주말에 고민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더 시원한 답 기대를 좀 해도 좋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화를 좀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에서 전화 주시는 건가요? 경주요. 아, 경주. 네, 네. 수학여행을 많이 가는 그곳에서 전화를 주셨군요. 어떤 종목 지금 들고 계십니까? 현대해상하고 YG파워요. 아, 현대해상 얼마의 비중 어느 정도세요? 현대해상은 23,300원에 네. 한 25%나 그 정도 돼요. 네, 그리고 YG파워는요? YG파워는 2,420원에 한 20% 안 되게 조금 작고. 아, 중간에 분할 매수를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자, 지금 현대해상, YG파워 모두 다 손실 구간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현대해상은 언제쯤 사셨어요? 좀 됐어요. 네. 그렇죠. 예, 차트 보니까 좀 되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한 18,000원 정도인데, 그래도 17,000원까지 내려왔던 거에 비하면 좀 많이 오르기도 한 것 같은데, 빨리 좀, 그래도 원래 그 원금을 참 찾을 수 있는지부터 일단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 먼저 좀 답을 드릴게요. 네. 네. 네, 먼저 현대해상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현대해상은 이 보험주, 그러니까 특히 손해보험 중에서는 우리나라 2등의 회사죠. 삼성, 화재다음으로. 보험주들은 3월이 또 결산일입니다. 3월 결산일이고 또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좀 조정 후에 지금 반등 구간이 있는데요. 조금 좀 오늘은 좀 늘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손해보험주들의 최근 좀 좋은 소식이 있죠. 자동차 보험에 대한 차등 적용에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인상 효과도 있습니다. 인상 효과도 있고 또 자기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이 모르게 또 사고가 나고 또 이제가 보험에 적용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적용을 한다고 그렇죠. 그렇게 네. 또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주들은 특히 손해보험주들은
3월 달 이후에 보면 좀 반등이 좀 밀랍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조금 손실 구간이지만은 지금은 반등과 약박스권 흐름인데요. 오늘은 1.05% 정도 빠졌는데 이 보험주가 사실 손해보험주 빠진 현대해상이 빠진 이유는 네. 기관들의 조금 어떤 비중 축소로 보입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좀 비중 축소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보니까 기관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네요.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뭐 증권, 투신, 은행, 뭐 정금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보십시다. 2만 300 같으면은 사실은 2만 원 선을 돌파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예. 여기 보면은, 120일 이등 평균선이 있는데요. 이 선을 갖다가 돌파해야지만이, 동종목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가는 한 2만 2천 원까지 조금 중기로 보시고 2만 2천 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2만 원은 일단 좀 돌파를 하면 그다음에 2만 2천 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 2만 원 선이 거의 매수가이신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와이즈 파워도 궁금하다 하셨는데요. 전자 제료업체 와이즈 파워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죠. 네, 와이즈 파워는 지난해 사이렉스라는 회사를 갖다가 인수했습니다. 합병했고요. 그 이후에 좀 치세가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와이즈 파워는요. 잠깐만요. 와이즈 파워.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이 주봉을 그렸네요. 자, 죄송합니다. 일봉으로 보면요. 이 보면은 박스권에서 박스권 큰 박스권이죠. 이 네. 큰 박스권인데 이 흐름에서 2,510원을 돌파를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 회사 실적 보면 사실은 보면 조금 실적이 조금 안 좋습니다. 예, 실적이 좀 안 좋고 최근에 흐름은 조금씩 매수 유입이 좀 되고 있는데요. 네. 1차적으로 반등이 일어나면은 일차 수급이 좀 개선이 돼야 되고요. 네. 2차적으로는 회사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즈 파워는 2,420원 같으면은 2,420까지는 충분히 반등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2,100원 이탈 시에는 2,100원 여기입니다. 2,100원 이탈 시에는 비중을 축소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또 갈아타시는 그런 또 발빠른 대응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비중 축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해상 와이즈 파워에 대한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멀리 경주에서 전화 주셨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예, 뭔가 좀 죄송하게 뭔가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예, 아무튼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를 끊으실 듯, 예, 대답을 하시는군요. 네, 어떤 종목으로 상담받길 원하세요? 저 태웅 상담하려고 하거든요. 예, 태웅. 어느 정도에 사셨나요? 아마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77,000원에 매수를 했고요. 비중은 한 50% 정도 갖고 있어요. 네, 한 50%요. 큰 건데. 네. 네, 77,000원에 사셨으면은, 와, 언제 사신 거예요? 이 태웅이라는 종목을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음. 한 20일 정도 전에 산 것 같은데. 네, 그렇군요. 그때부터 쭉쭉쭉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알겠습니다. 비중이 좀 많으니까 일단 걱정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희가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네. 네. 네, 태웅은 풍력 관련 테마주죠. 풍력 관련 테마주고, 그리고 태웅은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실적이 지금 좀 안 좋고, 최근에 풍력 관련주들이 흐름에 시세 후 어떤 조정을 크게 받고 좀 반등이 났다가 지금 또 조금 조정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기관이 외국인들이 양매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없는데요. 네. 지금은 쌍바닥 구간입니다. 그래서 쌍바닥 구간 지금 손절한 라인은 아니고요. 매수가가 71,800원입니까? 매수가가? 네. 77,000원이라고 하셨어요. 77,000원이요? 네. 죄송합니다. 77,000원까지는 반등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동종목은 일단은 8만원 선, 그러니까 8만원 선에 보면은 좀 강력한 매물대가 있으니까 네. 8만원 선 돌파 이후를 좀 보시고요.
일단 뭐 손절 라인은 아니고요. 일단 바닥권이기 때문에 네. 바닥권 탈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어떤 그 회사에 대한 아니면은 풍력주에 대한 네. 어떤 힘이 나오면은 또 반등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풍력이라든가 뭐 더 넓게는 조선 기자재, 뭐 단조 이쪽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1분기 컨센서스가 별로 안 좋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예. 예, 그렇다면은 8만 원까지 기대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수급이죠. 네.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가능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테마주들 흐름은 거의 흐름이 한 번씩 죽었다가 한 번씩 나타나기 때문에 네. 어떤 테마주의 흐름이 나타날 때 8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니까 네. 만약에 여기서 좀 더 밀린다면은 7만 4천 원, 7만 4천 원 권역에서는 조금 더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그런 어떤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굳이 뭐 손절 라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7만 4천 원이 깨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8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기대할 수 있겠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태웅 상담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여쭤볼 게 있어서 지금 전화를 안 끊으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왠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뭐 제가 뭐 굳이 더 여쭤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세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남성분이. 자, 어떤 종목으로 상담받길 원하세요? 저 메일리움요. 예. 네. 얼마에 몇 퍼센트 정도 비중이신가요? 17,800원에 20% 비중요. 네, 비중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굉장히 높을 때 사셨군요. 네, 장기 투자로 샀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예. 그래요. 목소리 굉장히 해맑으신데 지금 14,000원대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어서요. 그렇죠? 네. 네, 17,800원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매일옆 지금 좀 조정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쑥 올라올 수 있는지 장기 투자를 지금 염두에 두신다고 하셨거든요. 장기 투자를 염두해 두시면은 보유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데 매일유업은요. 매일유업은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연 19일 동안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유업은 최근 거래량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죠. 예. 거래량 줄어들면서 어떤 흐름 자체는 조금 박스 구간이다. 박스권 거의 뭐 요즘 박스권 구간이 많네요. 네. 하다 보니까. 근데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일유업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네. 근데 매일유업이 실질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모멘텀은 사실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제품주에 대한 유제품주에 대한 어떤 기대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 모멘텀도 별로 안 좋고요. 근데 지금 14,100원 거의 뭐 거래량이 없죠. 사실은. 네. 거래량이 거의 없다고 실패하려니까 앞으로의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시장이 좀 살아있는 상황에서도 동종목은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현 박스권의 흐름에 쉽게 14,100원, 14,100원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13,150원, 13,150원은 손절 라인을 보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더 이상의 어떤 이 바닥권에 오면은 한 번 더 예를 들어 뭐 분출한다면 여기서 한번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중장기로 보시면요. 중장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일단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봉으로 보면은 박스권이죠. 그리고 월봉으로도 봐도 거의 보면 하락 구간입니다. 그래서 네. 장기적 보면은 한 2만 원 선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마 이거는 좀 무겁기 때문에 움직임이. 아니, 근데 그 남양유업 차트를 보면요. 같은 횡보세라도 올라오다가 지금 조용히 좀 쉬고 있는데 이 매일유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내려와서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손절 뭐 라인도 전저점으로 잡아주시긴 했었지만 그렇다면 장기로 볼 때 여기 그냥 이렇게 묵혀서 계속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냐 이거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동종목은 이제 박스권 구간이고 시세가 조금 나올만 하면은 조금 안고 하는데 지금 뭐 조금 수급만 개선된다면은 네. 반등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5,000원 구간이 조금 매물대가 있으니까 네. 이 구간만 통과한다면은 한 16,000원에서 17,000원까지는 또 반등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시간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15,000원 정도까지 일단 통과를 하면은 매수가 근처까지 17,000원대까지도 한번 내다볼 수 있다고 하셨고요. 혹시 모르니까 13,150원, 지금 전 저점이었던 최저가를 아래쪽으로 깨진 않는지 이거에 대한 체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일 위협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하신가요? 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네, 뭐 감사합니다. 다른 거 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다 끊으려고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 전화까지 받아본 것 같은데요. 네 번째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어떤 종목으로 상담을 좀 해드릴까요? 예, 서희건설이. 서해건설요. 예. 아이고, 예, 이 서해건설이 사실 그 폐기물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 워렌 버핏이 되게 관심 있다 그래서 또 반짝하기도 했었던 예, 지금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얼마 정도에 매수하셨나요? 850원이요. 1,850원이요? 예. 1,850원. 어느 지금 유명한 그 선생님께서 그 좋다고 해서 기업이 작지만 좋다고 해서 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외국 선생님이시죠? 머리 좀 희끗희끗하고 안경 쓰고. 외국 선생님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 예. 네, 워렌 버핏 선생님 말고 또 다른 국내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하셨군요. 예. 그래서 1,810원, 1,850원 정도에 샀는데 예. 네, 지금 1,700원까지 제가 한 밀린. 3개월로 보고 샀거든요. 네, 그 선생님한테는 다시 안 물어보셨나 봐요. 네, 다시 물어볼 수가 없었죠. 방송이 잘 안 되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 또 다른 선생님 한번 만나보시죠, 뭐.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또 다른 선생님으로 네, 지금. 서희건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희건설은 사실 지금 차트 흐름상은 역별입니다. 역별이고 하락 구간이고요. 추세를 이탈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제가 조금 서희건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좋은 쪽의 얘기는 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전일에 보면 밑골을 달았거든요. 네. 전일 밑골을 달았는데 전일에 매도 물량에 의해서 밑골을 달다가 오늘은 조금 보합권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자, 서희건설은 그 도국 금축, 토목, 포스코 주 거래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은 매립장 가스 발전에도 투자하고 있으며 네, 그렇죠. 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 다가가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3억 1분기 실적이 원래 1분기 실적이 좀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종종 힘 못 하는데요. 자, 이 종목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은 저는 사실 조금 그런 관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차트 흐름상 좀 이탈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종목이 좀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손절 라인을 좀 잡으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1,850원 얘기하셨는데요. 1,850원. 자, 1,850원까지는 뭐 반등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조그만한 어떤 회사의 악재가 나온다면은 이 종목은 바로 하락 구간에 한 1,000원, 한 5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 단기적으로 종목이 좀 작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종목이 작기 때문에 1,500원까지도 밀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조금 반등한다면은 비중 축소를 좀 의견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서희건설이라는 어떤 소형 건설사들의 어떤 모멘텀은 사실 안 좋습니다, 현재. 네, 그렇죠. 그래서 건설사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안 좋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아주 미약하나마 글쎄요,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땐 한 나흘 연속 음봉 뜨고 어제는 또 길게 꼬리까지 달았었는데 네. 오늘 그래도 오래간만에 또 양봉이 뜨긴 했었거든요. 좀 아쉬운 가격이긴 하지만 오늘이라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오를 때 조금씩 비중을 줄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조금 오르면은 오늘 예를 들어 만약에 한 1,750원까지 오르면은 좀 지켜보시고요. 5일 이동 평균선을 갖다가 돌파하느냐 보시고 네. 여기서 돌파하면은 보유 관점 아니면 돌파 못하고 또 밀리면은
일단은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립니다. 네. 자, 올 이동평균선이 지금 이제 그 서울건설 보유하고 계신 분의 거의 뭐 매수가 정도입니다. 1,850원 정도 일단 뚫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를 좀 확인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전에 오늘이라도 1,750원 정도에 오게 되면은 조금씩 비중을 줄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됐나요? 1,500원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습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어떤 매도 물량이 강력한 매도 물량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기업의 그 폐지 기업 폐지 그 요즘 그 코스닥이 많다 아닙니까? 예, 제가 예, 사고 예. 나니까 그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 그 요즘 감사보고서 제출을 하는데요. 예. 감사보고서 제출에 대한 어떤 그런 코스닥 그럼 기업들의 이거는 어떤 보고서가 돼가 있는가 한번 봐줘 있어. 예, 감사보고서는 아직까지 제출 나타나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하고 뭐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네네. 네. 또 인터파크. 네, 인터파크도 6,400원. 들고 계세요. 예, 30%예. 아, 저 죄송하지만 서해건설 비중이 어느 정도셨어요? 50%예.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인터파크가 나머지 30%를 채우고 있군요. 예, 저희 서해건설에 대한 상담도 해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6,400원예. 네, 6,400원의 인터파크. 예. 아, 예, 지금 현재 6,200원. 많은 손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포트폴리오 상에서 두 종목이 지금 다 손실 구간이신데, 네, 요거도 좀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인터파크는 최근 흐름에서 시세 이후에 조금 많이 좀 깔아앉았죠. 예, 조금 깔아앉았는데요. 근데 뭐 6,400원 같으면은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400 같으면은 일단 손절 라인을 6,000을 잡고요. 6,000은 이탈하면 손절하십시오. 예, 손절하시고 지금 현재 6,21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6,400 같으면 충분히 반등 가능하겠고요. 테마주들의 흐름을 보시면서 보면 좋은데, 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6,800원 정도 보십시오. 6,800원 정도. 6천 쌍봉 구간이니까 이 구간을 보시고, 단기적인 대응을 하십시오. 단기적인. 왜 장기로 보면 안 되나요, 이거? 자, 이 테마주들의 흐름은요, 예. 시세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은, 처음에는 이 바닥권이죠. 이 쌍바닥권인데요, 여기가. 쌍바닥권이지만 가다 보면은 쌍바닥권 이하, 지하실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이렇습니다. 거래량이 줄면은 무조건, 어떤 그,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이 줄기 때문에 거래량이 한번 분출하면은, 반등 가능하고요. 거래량이 점점 줄면은 나중에는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6,000원 이하 떨어지면은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일단은 이 시세가 살아나려면은 시장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요. 네, 뭐 전자책 내놓는다고 그랬었는데요. 네네네. 근데 지금 뭐 전자책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테마들이 조금 움직임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트상으로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서해건설보다는 인터파크가 좀 나은 거네요. 그렇죠, 낫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서해건설 더 안 좋은 지금 차트상으로 조금 더 부정적인 것을 장기 투자하려고 생각하셨다면 조금 생각을 오히려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로 봤거든요. 한 네? 3개월로. 서희건설 한 3개월 보고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추세가 지금 거의 예. 이탈돼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서해건설 정말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서해건설 그리고 인터파크까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 마켓앤센 증시는 특별히 금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요청에 힘입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을 조금 더 계속해서 늘려가려고 합니다. 투자 해우소 시간 여러분들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이 번호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종목 상담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이 생방송 도중에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많은 또 글과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투자 해우소는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만 개인들이 팔고 또 무엇보다 프로그램 매물이 지금 감당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5포인트 이상 6포인트 가까이 밀리면서 1682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오늘 1680을 지킬 수 있는가가 또한 관건이 되겠군요. 한편 코스닥은 개인들이 열심히 사주면서 2포인트 이상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7시 굿모닝 생중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